이삭비 TV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지난번에 매천 선생님의 태어나신 곳 어디였죠? 광양. 광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양에서 7살 때인가요? 구례로 이사하셨죠? 5살 이후로 구례에 와서 거기 살았습니다. 네, 이게 태어나신 곳은 광양이지만 실제로 성장하신 곳은 구례라고 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현재 지금 구례에 가면은 매천 황양기념사협회 부설 그 매천 연구소장으로 지금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구례 쪽에서 더 매천 선생님에 대한 사랑이라든가 기념사업회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은 매천 선생님의 이야기가 너무 어마어마한 이야기고, 특히 그 시문학은 저희들이 가슴 속에 두고두고 보아도 다시 꺼내보아도 좋은 시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종합편으로 우리 소장님을 모시고 우리 김영무 박사님 모시고 매천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 저는 또 깜짝 놀란 것이 그 한 집안에서 3열사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선비로서 매천 선생님께서 1910년 한일 강제 합병 때 선비의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면 또 두 번째 열사는 누굽니까? 매천 황현의 동생 황원이 되겠습니다. 아, 잠깐요. 그러니까 황현 선생님의 동생 황원. 예. 자, 그분은 언제 돌아가셨어요? 그 매천 선생이 돌아가고 나서 매천의 신문집을 그 중국 상하이로 망명한 창강 김택령과 함께 신문집을 발간을 하게 됩니다. 아, 이게 매천 선생님의 그 2027수에 그 신문집을 발간하는 일을 동생이 맡아서 했군요. 예. 예. 그렇게 하고 일제히 한가하는 그런 그 형의 의기를 이어받아서 그렇게 행동을 늘 취하게 되는데요. 애써 발간한 상해본 그 매천 그런 신문집이 거의 일본 경찰이 압수를 해가 버려요. 아, 매천 선생님이 이게 마지막 선비 돌아가시고 쓴 글을 다 압수해가 버렸군요. 예, 그래서 이제 많이 유포되지를 못하고 그래서 아쉬움이 있어서 1932년 그 유명한 이건방과 함께 그 다시 다시 신문집을 발간을 하려고 하는데 워낙 삭제가 심했어요. 85군데나 이게 삭제해서 아쉽게도 발간을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은 끊임없이 형의 사상을, 형의 귀한 문집을 파는 노력하고. 그러면 순국하신 때는 언제입니까? 36년에 36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1936년에 아마 일제 그 마지막 강점기가 되다 보니까 창씨개명은 언제 있었죠? 이게 촉성루라고 하는 시를 써서 일제에 한가하는 그런 의도를 보인 시를 써서 1개월간 투옥도 당하고 그러거든요. 아, 이게 황원 선생님이, 그 동생이 황 선생님은 36년에 촉성루라는 시를 써서 일제에서 또 투옥당했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그분도 의사였군요. 예, 그러다가 창씨개명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1944년에 해방 직전에 결국에는 월곡 저수지에 일제 한거에서 자침해서 순국하십니다. 아, 잠깐 정리해 보면은 황원 선생님은 그 황현 동생으로서 일제 시대를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형의 문집을 발간하게 노력하였고, 또한 촉성루란 시로 일제에서 한 달 동안 투옥되기도 하고, 창씨 개명도 거부하다가 해방되기 1년 전에 순국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네. 두 번째, 그 동생의 참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런 순국의 뜻이 형의 뜻이 이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한 분은 누가 했습니까? 그 황석이라고 하는 형이 매천 황현의 의기를 이어받아서 3.1운동 때 또 자기를 순국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하면은 결국 황현 선생님이 뿌린 이 민족의 정신의 씨앗이 동생에게 이어지고 또 사천년까지 같이 연결돼서 3.1운동 때 역시 순국 자결했다. 자, 여러분, 한 집안에서 3열사가 나왔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먼저 우리 가슴에 안고 우리 스스로가 어떤 민족,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를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제 매천 황현 선생님의 좀 시를 통해서 그분의 숭고한 뜻을 하나하나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하고 싶은 시가 어떤 시입니까? 종맥가. 우선 종맥가 뜻부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리 종자를 심는 노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글쎄요. 첫 번째 시로 우리 김영무 박사님께서 보리 심는 노래를 했는데 이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죠. 1876년에 매천 황현이 22살 때 굉장히 대흉년이 들었다고 해요. 네. 이러한 사실은 매천 야록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의 시대의 농촌의 현실을 사회 비판시로 써놓은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흉년이 들었을 때 그 보리를 심는 노래를 통해서 민중 그 사회 현실을 그대로 고발하는 시가 되겠네요. 상당히 긴 시인데요. 이 대목 중에서 꼭 우리가 알았으면 좋아하는 대목을 소개한다면 어디부터 하면 좋을까요? 첫 줄만 좀 보겠습니다. 네. 보리를 심때 보리 종자를 먹지 마라. 금년 겨울에 식량이 벌써 부족하다네. 벌써부터 이렇게 먹을 식량이 없습니다. 이게 가난한 농민들의 생활상을 묘사를 한 것인데요. 근데 한식날 돌아와도 보리밥이라도 해놓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돼야 되는데 그런 입장에 되지를 못하죠. 한식날 조상묘에 어떻게 해서 제사를 올릴 수 있겠는가? 그 대목이네요. 한식날 조상묘에 제사를 올리겠는가? 예. 그렇게 해서 소문으로 듣건데 만국이 동쪽 성곽에 쌓여 있는데 이거는 이제 관청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게 하더라도 이게 쥐떼들이 천문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쥐들도 먹고 살아가는데 가난한 농민들은 이게 먹을 것이 없어서 이게 굉장히 굶고 사는 현실이 됩니다. 여기서 물론 쥐떼는 탐관 우리들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탐관 우리들이 국가의 도적이 된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현재 처절하게 먹을 것도 없는 백성의 입장과 쥐떼들이 국가의 도적이 돼서 만국이 종행으로 쌓여 있는 것을 다 훔쳐먹는다. 이것을 이렇게 비판하는 시라고 봐야겠네요. 그렇게 해서 승냥이와 호랑이처럼 아주 가혹하게 세금을 걷어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해서 원컨대 가난한 농민들의 애원이 되겠습니다. 나으리들 잠시 나의 목숨 살려주시오. 내년에는 보리 농사 반드시 풍년이 들 건데 종자 보리까지 다 세금으로 빼다가 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라는 그런 문답 형식으로 해서 쓰여진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다 방송 자막으로 저희 시를 이렇게 보여줄 테니까요. 종맥가를 통해서 단순히 충과 의로만 알고 있는데 현실에 대한 확실히 역사학자로서의 모습도 많이 붙들어 있는 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우리 김영무 박사님이 처음 택한 시는 1876년 흉년에 있는데 도적대처럼 탐관오리들을 비판하면서 보리종자는 절대 가져가지 말라는 좀 함축적인 의미 속에서 사회현실 고발하는 시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잠깐 매천의 선생님 하면은 저도 장수, 황씨, 황희정승만을 생각하는데 아까 참 대단한 삼열사가 나온 집안인데 역시 황희정 스님의 후예로서 여러분들의 훌륭한 분들이 많았죠? 예, 그럼요. 매천의 충효 인의 사상은 선조들의 가계에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5대 선조는 유명한 황희정승이 되겠고, 10대 선조는 충청병사 황진 장군이었습니다. 저도 지금 다음 방송 때 황진 장군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해서 이치, 웅치전투, 안덕원 전투를 승리로 이끈, 참 안타깝게도 1593년에 진주석 2차 싸움에서 순국하셨지만은 대단한 그런 장군이셨더라고요. 네, 호남을 지켜낸 999 명장이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구세조는 이제 황정열은 이제 그 당시에 교동 현감을 지냈고 예. 이 팔세조도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당초는 황이라고 하시는 분은 황위. 예. 황위는 예, 병자호란 때 의병장으로 예, 활동을 하셨고 예. 문과에 장원급제를 한 그런 인물이었죠. 자, 이런 우리 가계를 좀 살펴본 것은 매천 선생님이 지금 집안의 어떤 그 가풍이라든가 가르침이 이것이 이어져서 아까처럼 삼열사가 일제 항거하는 열사로 탄생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소개하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자신도 나라를 구제할 그런 선조처럼 인물이 되기를 바랐죠. 그래서 매천 선생님은 사상 속에는 충의가 그 저변에 있다는 말씀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소개할 시는 어떤 시를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이충공 귀선가라고 하는 시인데요. 잠깐요. 이충무 공 귀선가. 그럼 이 충무공은 이순신 장군을 말합니까? 그렇죠. 거북선을 노래한 시가 되겠습니다. 귀선은 거북선을 노래한 노래가 되네요. 예. 그때가 몇 년도입니까? 그 매천 황현이 30살 때 1884년에 지은 시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까는 22살 때 지은 시를 소개했고 이제 시대별로 나가는데 30회 때 된 것이군요. 자, 어떤 의미를 해주고 이 시는 그 32행이나 되지만은요, 제가 끝부분만 핵심적인 내용만 발췌를 해놓았거든요. 네, 이 대목도 역시 자막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하도록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일단 시대 상황을 보면은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체결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주권 침탈과 경제 침략이 계속됩니다. 이어서 미국, 영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과 통상 조약이 체결되면서 뭐 주권 침탈은 물론 경제 침탈이 가속화되죠. 잠깐요. 그러니까 임진왜란처럼 국가가 위기에 있을 때 참 우리 민족의 영웅인 이순신 장군이 계셨잖아요. 예. 그처럼 나라가 이렇게 혼돈하고 힘드니까 이런 어려운 시대 때 이충무공을 생각하고 아마 그 시를 지은 거로 짐작이 되어지네요. 예. 국내에서도 이제 이모군란이 일어나고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말하자면은 난세를 막고 있다고 판단을 하면서 이순신 장군과 같은 인물이 있다면은 이런 국가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으로 이 시를 써놓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를 번역할 때 우리 김영문 박사님께서는 비분간개한 마음으로 번역했겠네요. 그럼요. 외천은 영웅 이순신을 아주 최고로 초항하는 가장 숙모하고 동일시했던 그런 인물이 이순신 장군이었죠. 자, 그럼 이번에는 그 좀 요약된 시니까 한자를 읽어주면 내가 한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년 내 지구탄 200년이 되어 나라가 터지고 찢겨지니 윤박 동행 염도일 화륜선이 동으로 와서 불꽃이 해를 가렸네. 유평진토 호임양 순한양의 나라에 호랑이가 쳐들어와 화기흔천 살기발 총포가 천지를 뒤흔들고 살기가 발해서라. 구원가작 충무공 지하에 계신 충무공 모셔올 수만 있다면 낭조회귀 응유술 주머니 속엔 반드시 신묘한 전술 있을 텐데 창지재승 여귀선 거북선처럼 승리하는 지혜를 짜낸다면 외인걸사 양인멸 외놈들은 목숨 빌고 양놈들은 물러가련만. 야,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시 중에 일부분이지만 충무공님을 생각하면서 지하에 계신 충무공을 모셔올 수만 있다면 한번 읽어주세요. 주머니 속에. 주머니 속엔 반드시 신묘한 전술 있을 텐데. 낭저희 기응 유수. 근데 우리 김용 목사님 이렇게 한자를 잘 알아서 우리말로 옮기셨어요. 처음으로 옮기신 분 아닙니까? 이럴 때는 굉장히 참 재미도 있었을 것 같아요. 호기심이 많이 발동이 되고요. 예. 그것이 이제 번역의 기본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주세요. 거북선처럼. 거북선처럼 승리하는 지혜를 짜낸다면 외놈들은 목숨 빌고 양놈들은 물러가련만. 이제는 제목이 이해가 됐습니다. 이 충무공 귀선가가 바로 우리 매천 선생님은 단순히 어떤
충과 을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의미 있게 충무공을 불러들여서 시를 잘 썼네요. 자, 그 다음 시 한번 소개해 주신다면요. 여기 23전 23승을 했던 순신 장군의 그 활동상이 있는데요.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개화기 국권 상실 후 위기 상황 속에서 풍부했던 영웅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 시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하고 계시네요. 연장선상에서 외란의 역사적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는 그런 애국시의 매천의 대표작이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좀 분위기를 바꿔가지고 다음에는 사실 매천 선생님은 어렸을 때부터 신동이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구례로 낙향을 해버리면서 은둔 생활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한다면은 29살 때 그 문장에서 1등을 했지만 결국은 그 당시 타락한 과거지도위에서 2등, 3등으로 전락되니까 내려오셨잖아요. 다시 부모님의 청에 의해서 아까 두 번째 올라간 이야기가 됩니다. 34살 때였습니다. 자, 그 부친께서 회갑을 맞이했어요. 그 뒤로 이제 회갑을 맞았는데 부모의 뜻에 응하지를 못했잖아요. 그리고 또 본인 자신도 이제 가문을 일으키지 못하고 또 생활고에 허덕이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부친의 회갑년을 맞아서 그 제대로 회갑년을 해드리지 못하고 축시로 대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그 충이 아니고 나 효에 대한 시 한 편을 감상한 편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 노래자처럼 늙은 부모를 위해서 춤을 추는 그런 심정으로 쓴 시가 되겠습니다. 자, 보니까 그날이 4월 30일 가대 인 회갑년 상수작. 이게 수는 60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때 드리는 노래다. 풀이하면은 4월 30일 아버님 회갑년에 축스를 지어 올리다. 그때가 몇 살이었습니까? 1892년 38살인데 61세 때에 지어 올린 시죠. 이것도 역시 한자를 읽으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수 산심수화량 만수산 깊어 초여름에도 시원하고 백풍 괴일 전고당 보리바람 불고 괴나무 걸친 해 고당에 구릅니다. 화면 옥상 단사기 꽃발근 옥상에는 단사기 운 감돌고 주란 인간 백발향 술 건강한 인간의 백발머리에선 향기가 납니다. 부육 겸은 장회건 내려보는 자손들도 기뻐하고 종들도 건강하니 제인행송 세년강 인자하고 행복하시어 해마다 건강하게 지내세요. 상빈 십제 무감치 10년 가난해야 좋은 옷 없듯이 요술 반이 수만장 슬하의 반이와 소매만이 부질없이 깁니다. 매천 선생님은 어떻게 본다면 능력도 있었지만 은사로 살아가시면서 그렇지만 아버님을 생각할 때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겠죠. 자, 거기에 좀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그 금우 환양을 하지를 못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문과에 급제를 포기를 한 상태에서 입신양면 하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불효자임을 겸손한 마음으로 이 시에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정말로 저도 이 시를 읽으면서 그 아이들에게 이런 시를 통해서 부모에게 요즘 효사상이 많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참 우리가 들을 수도 없는 뉴스를 접하기도 하는데 매천 선생님은 이런 충뿐만 아니라 부모님에 대한 애틋함이 잘 나타나 있어서 아주 좋은 특히 저는 교육 현장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런 효의 사상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자, 다음 시는 김봉학 그 시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 김봉학 선생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야편에서 보았던 8의 시 가운데 하나이거든요. 팔의 시. 잠깐요. 8은 8명이잖아요. 애는 뭡니까? 슬픔의 자가 되겠습니다. 8명이 슬픈 시? 그러면 애는 8명은 사람을 말합니까? 당대의 그 인물들 가운데 특별히 구국 활동을 하거나 절의를 지킨 8명을 선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예, 을사조약의 한거에서 뭐 예, 민영환이랄지 조병세, 최익현 뭐 이런 이상설, 김봉학, 이건창 뭐 이런 사람들을 추모하면서 쓴 시가 슬픈 8명의 시가 되겠습니다. 잠깐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매천 선생님이 바라보는 그 시대를 지켰던 8명의 의사 또는 구국 활동을 하고 절개를 지키신 인물들을 선정하시고 그분들을 이렇게 애통해하며 진 시가 파레시라 보면 되겠네요. 예. 자, 다음 시로는 우리 김봉학이 자기란 일을 기록하다는 우리 매천 선생님이 1905년 을사늑약이 있던 해에 무명의 병사였던 김봉학 선생이 자기란 일이잖아요. 예. 그 당시에 자기 몸에 뭐라고 할까요? 부귀영화를 위해서 뭐 2, 3명, 2, 3명이 자기란 분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은 다 방관자 내지는 역사의 배반자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김봉학 선생님은 비록 평양대의 무명의 병사였지만 자기를 됐죠. 그분에 대해서 잠깐 더 설명해 주신다면요. 매천이 가장 선망하고 애모하는 사람이 바로 절친한 창강 김택령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강 김택령보다는 김봉학이 더 선망의 대상으로 이 시를 쓰게 됩니다. 잠깐 이게 자기 절친보다도 무명의 용사인 김봉학을 높게 썼다는 얘기네요. 네, 면식도 없는 김봉학을 김봉학의 숭고한 죽음을 최고로 높이 평가를 해준 시이겠습니다. 네, 이게 무명의 병사인 김봉학이 자기란 일을 듣고는 내 친구보다도 훌륭하다. 애도의 시를 썼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매천의 염원을 대변해 준 그런 인물이었고 그만큼 왜적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싶은 그렇게 해서 국권 회복을 간절히 기원하면서 쓴 시라고 이야기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시를 읽은 다음에 좀 미처 못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먼저 읽어주세요. 기 평양대병 김봉학 자제사. 네. 평양대병사 김봉학의 자기란 일을 기록하다. 을사늑약인 1905년 51살의 나이에 쓰신 시입니다. 네. 묵건대 지금 김봉학을 이사룡과 비교하면 어떠한가? 묘연이 창을 맨 하찮은 졸병이었지만 정기가 평양 땅에 뻗쳤다. 천지가 극도로 혼란에 빠지니 다치고 죽기만 한 을사년 겨울이었지. 을사늑약인 게 겨울이었지. 네. 사대부는 죽어서 진실로 직분을 다하지만 국난에 즈음하여 꽤 흉흉했다. 겨우 2~3명의 공만이 강계하여 등이 미봉책이 있었을 뿐. 이게 공은 사람이죠. 예. 2~3명의 공만이 강계하여 등이 미봉책이 있었을 뿐. 그 나머지야 나라 팔아먹는 무리들. 눈썹을 으쓱거리며 때를 만났도다. 진실로 가히 하늘의 토벌을 펼 수 있다면 온 조정이 다 함께 즐겨하리. 열사는 관서 쪽에서 왔고 정의감에 불타며 궁중호담을 순행했다. 한 번의 휘바람에 새짐승이 도망을 갔고 떠돌이의 발자국을 누가 금했던가. 어찌 이 한창자의 피가 노하여 솟으며 가슴을 가득 차게 할 것인가. 성에 부딪혀 내 투구를 부수고 창을 돌에 내리쳐서 부러뜨렸다. 하늘이 이것을 내려다 본다면 처참하여 용납하기 어려우리라. 전생에는 당나라 위모였고 후생의 몸은 저 지뢰를 암살하려 한 시전의 무리였다. 영령에게 가히 술 따를 수 있다면 나의 술은 천잔이나 되어야 마땅하리. 영령에게 술 한 잔 따를 수만 있다면 1000잔이나 따라 바치겠다. 그래서 아까 김태경 친구보다 더 김봉학 선생님의 그 자기란 일을 애통해 하면서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천의 삶의 목표와 지향점이 무엇보다도 국권 회복이었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라고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8명의 다 이야기를 하면 좋지만 시간이 없으니까요.
다음 시는 역시 1905년에 을사늑약이 있는 해에 쓰여진 시네요. 예. 이첨사상설이라는 시는 뭡니까? 이게 앞서 소개한 파리시 가운데 한 수인데요. 예. 그 이상설 보제 이상설의 독립도 행위를 이렇게 높이 평가하면서 쓴 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잠깐요. 이상설 선생님은 헤이그 특사 한 분이 아니었던가요? 그렇죠. 그분을 그러니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헤이그 특사로 네덜란드로 갔죠. 그렇지만 우리가 외계골 항실이기 때문에 회의장도 못 들어갔잖아요. 예, 그렇죠. 예. 나중에 이분은 사형 선고 받았던가요? 그러니까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지만은 영국, 미국, 프랑스 뭐 이런 나라에 온 외교관들에 의해서 저지를 당하고 회의장에 들어가지도 못 옵니다. 그러면서 국내로 돌아오지를 못하고 골석 재판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골석 재판으로 예. 골석 재판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외국에서 해외에서 외국 운동 하신 분이군요. 예. 제가 알기도 그런 독립운동사에서 아주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을 알려져 있는 분이시고 그 학교 때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요. 예. 이상설을 빼놓고는 독립운동사를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아주 훌륭한 좋은 독립운동가였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 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는데요. 예. 이첨사상설 1905년 역시 51살의 나이에 매천 선생님이 지은 시가 되겠습니다. 예. 첨사 이상설을 봉황으로 첫수에서 이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봉황으로요? 예. 예. 봉황 새끼 날개를 펴 깃털 하나 자라나 모든 문장이 찬란하게 빛나네. 목청 높이 울어 아홉 색깔 나오고 넓고 밝아 천하가 태평할 조짐이로다. 순임금 문왕의 좋은 정치 아득하기만 해. 내 마음 슬프고 아프기만 하였네. 갑자기 봉황이 천길 높이 날아가더니 무새들과 함께 한물이 되었구나. 소년이 키 작은 이가를 꾸짖었고 제주의 예봉은 도끼 갈고 칼 만들었네. 박한 복록으로 때를 당해 심써 어둠 속에서 나라의 영광을 보았도다. 마음을 감추기 참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역시 일찍부터 옥당으로 달려갔네. 내 근심 풀어줄 사람이 없었지만 문득 그대가 공경 세상의 업무를 행하였네. 예, 그 뒤로는 또 생략을 한 시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설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근데 좀 더 한마디 더 해주신다면요? 이상설 전을 쓴 윤병석 정재우 학자님이 계시는데 예. 원래 이상설은 진천 출신이거든요. 예. 거기에 가면은 그 이상설 고대 이상설의 사당도 있고 그러는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제가 이 책에 번역한 이 시를 소개를 해 주었었어요. 그랬군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우리 김영우 박사님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예, 그렇죠. 예. 다음에는 우리 의병에 관한 우리 매천 선생님의 이야기. 우리 김영우 박사님이 소개하고 싶은 시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방송이 좀 길게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또 기회가 굉장히 없어서 평생 동안 매천 선생님의 시를 공부하면서 울고 웃고 했던 것들을 이렇게 방송으로 남길 수 있으니까 오늘 소회가 어떻습니까? 소개할 시들이 너무 많은데 이게 방송은 제한되어 있고 해서 매우 안타깝죠. 네. 저는 매천 선생님의 이야기를 한두 줄로 배우다가 이렇게 보니까 매천 저도 사랑에 빠지게 됐습니다. 아이고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방송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매천 선생님에 대한 그 강의가 필요하거나 또 매천 선생님을 알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은 우리 김영무 박사님의 휴대폰 번호를 공개도 되겠죠? 그럼요. 예, 공개해 줘서 여러분이 연락하시면 매천 선생님을 또 학교 역사 선생님으로 평생을 봉사하신 분이니까 여러분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의병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고 1906년 그러니까 을사늑약이 된 다음에 그 해가 1905년 11월 달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음 해부터 나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당연히 의병이 일어나겠죠. 네. 그걸 듣고 쓴 시가 있습니다. 제목 한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문의병기라고 하는 시인데 의병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고 네. 해서 쓴 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의병이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 우리 민족이 일제에 항거한다는 사실에 정말 쾌감, 우리 살아있다 이런 마음을 두고 쓴 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집에서 목침 베고 있는데 귀 호련히 밝아. 이게 산집에서 목침 베고 있는데 귀가 호련히 밝아. 삼남지방 의병들의 북소리 일시에 울려오네. 적을 토벌하는 사람들이 옳다는 건 알거든. 근왕의 일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하지 마라. 위승의 전기가 휘날려 고국에 걸려있고 왕님의 병문이 변방성에 가득 찼더라. 썩은 유자의 흰머리 무용지물이로다. 손으로 무딘칼 만지며 스스로 눈물을 흘리네. 자, 이건 우리 그 황현 선생님 나이가 나 시험 둘이면 지금으로 온다면은 거의 한 80세 정도. 그래서 그 손으로 무딘칼 만지며 스스로 눈물 내. 그래서 의병이 이랬다는 소문을 듣고 쓴 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의병대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늙어 있는 자신을 한탄하고 있는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매천의 애국사상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고광순이라는 분도 의병장이었습니까? 그렇죠. 네. 앞서 전편에서 이렇게 그 고광순이 연곡 전장에서 순국했다는 소식을 듣고 연곡사로 밤에 가가지고 마을 장정들을 사서 시신을 걷어서 절 옆에 붓고 이제 글을 지어서 이렇게 제를 지내주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도 그런 문구가 나와요. 문자 한다는 우리들은 끝내 어느 짝에 쓰리오 하면서 이렇게 뜨거운 눈물을 뿌리는 그런 시를 매천은 남기기도 하죠. 의병장 고광순 의병장이 영곡 전장에 순국했다는 말씀을 듣고 영곡사는 구례에 있는 데죠. 거기 가서 제를 지어주면서 하는 소리가 문자 한다는 우리들은 끝내 어느 짝에 쓰리오. 한탄과 더불어서 아주 가슴 비통한 마음을 쓴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의병 활동하신 분을 많이 썼는데 또 한편 간단하게 한포수란 분이 계시죠? 이 시는 한포수 해가지고 포수 활동을 하면서 의병 활동을 벌리다가 죽은 의병 활동을 했던 그런 분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는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근데 왜 특별히 한포수를 이렇게 애도했을까요? 그분은 어떤 분인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한포수는 아까도 이야기한 고광순이 의병을 활동을 하면서 그 시야로 이렇게 들어가서 활동을 하다가 어깨에 부상을 입고 들어와서 잠시 요양을 하죠. 그러다가 황사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광양의 백운산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면서 여기에 참여를 합니다. 의형제를 맺게 되는데요. 결국 그 황사중은 왜군과 전투를 하면서 여러 번 승리도 하고 그러지만은 황사중은 민가에 이제 은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 외병들이 황사중의 부모를 잡아다가 이게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자수를 강요를 하죠. 잠깐 황사중과 한포수 그러니까 둘이 의형제를 맺었는데 그렇죠. 이때가 1909년이군요. 그러니까 한일 강제 합병이 되기 일제의 만행이 극치에 달았을 때라고 분작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황사중과 의형제지만 왜 황사중을 애도하다 하지 왜 한포수를 애도하다가 시가 됩니까? 이 시의 제목도 그렇거니와 황사중과의 이야기가 중간에 물론 나오는데요. 한포수의 이 죽음이 너무 애절하다 해서 이렇게 한포수를 제목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황사중 그 의병장은 부모를 죽이겠다니까 스스로 자기가 나서가지고 붙잡히게 됐군요. 그 자수를 했죠. 자수를 했군요. 그러면서 이제 황사중을 죽인다고 하니까
이렇게 의를 중시 여긴 한포수는 역시 자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죽는 장면을 묘사를 해놨죠. 그러면은 그 대목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비장한 시가 되겠네요. 네. 의병의 한 분이었던 한포수를 애도하는 시. 그러면 매천 선생님은 나이가 드시고 붓을 든 선비로서 싸울 수는 없었지만 이런 의병 한 분 한 분이 돌아가실 때마다 마음속에 정말 애도의 시를 이렇게 기록해뒀군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 시는 110줄이나 되는 그런 시인데요. 중간 부분부터 이렇게 발췌를 제가 해놓았습니다. 예, 한번 해보죠. 적이 와서 황사중의 마을을 수색하는데 야차같이 얼마나 사납고 흉악하였던가. 너희들이 핏줄을 남기려거든 해를 가리키며 수령을 묶어 바쳐라. 만일에 포로가 달아나는 것을 용납한다면 가능한 잡아 구덩이에 묻는다고 하였네. 대낮에 하늘에서 서릿비가 오고 닭과 개들도 소리 없이 정적 속에 있었네. 황사중이 그 소식을 듣고 탄식하고서 팔방 구석에서 그물과 어망이 벌려 있었네. 진실로 담종화가 잔혹하게 비쳐 누구와 함께 몸을 가볍게 버릴 것인가. 손을 휘둘러 함께한 무리에게 사죄하며 판단하여 여러 사람들을 묶지 않았네. 크고 큰 한포수는 팔을 흔들며 갑자기 두 농동자를 굴렸네. 기약하고 기약하여 기름진 땅 가르키며 너와 내가 함께 죽고 살리라. 그렇게 해서 이제 한포수가 자수를 하게 됩니다. 예. 한포수는 곧 황사중의 등을 안고서 둥글게 버새와 메뚜기 모양을 만들었네. 하느님은 늦고 눈이 없어서 탄한 하나로 둘을 함께 죽였구나. 크게 광양시가 놀랐고 만인의 눈들이 일제히 쳐다보았네. 황사중은 진실로 스스로 죽음을 보냈지만 잔약하고 용렬하여 평가가 부족하였네. 너희들이 한포수라면 어찌 의열과 정조가 아니라고 하겠는가. 나는 굳세게 혼을 불러서 푸른 하늘 향해 술 부어 강신을 비우니 오직 백운사는 천추에 길이길이 높고 푸르기만 하더라. 아주 좀 비장하죠? 예, 굉장히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오늘 매천 선생님의 시문학을 사상과 그 시대별로 쭉 하면서 이제 마지막 2027수를 다 하고 싶죠? 이제 마지막 절명시인데요. 지난번도 소개가 됐지만, 절명시라는 것은 죽음을 앞두고 쓴 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황원 선생님도 절명시를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지난번에 황현 선생님의 절명시는 했는데, 네. 오늘은 그러면 동생 황원 씨의 절명시로 쓴 걸로 방송을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이 광양편과 구례편에 보면은 우리 황현 선생님의 절명시는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한 집안의 삼열사를 배출한 참 민족의 가문이네요. 우리 황현원 친동생이 마지막 창시개명을 거부하고 해방되기 1년 전에 절명하면 썼던 그 동생, 매연 선생님 동생 황원 선생님의 절명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에 도도 일도류 창에 큰 물결 넘치고 날은 거꾸로 흐르는데 창생 불구 경무 창생을 구하지 못한 채 아무런 방법이 없네. 공로인간 무일보 인간 세상에 아무 도움도 없이 헛되이 늙어 불여선거 재경유 하늘나라의 먼저가 논이는 것만 못하리라. 국이 구어 민우망 나라는 폐허가 되었고 백성 또한 망했는데 하필 인욕 수서상 하필이면 욕됨을 참고 책상만 지킬 필요 있으랴. 소사영령 여대사 작은 일도 큰 일처럼 분주하게 쏟아녔으나 장부직이 괴정광 장부의 뜻과 기계는 정광에 부끄럽기만 합니다. 자, 자막에 이 시가 나갔습니다만 이것은 황현 선생님의 시가 아니고 황현 선생님의 가르침과 그런 집안 분위기 속에서 났던 동생 황원 선생님의 절명시입니다.
이삭비 TV방송은 이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역사서에 한 줄밖에 없던 황현 선생님의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충과 의를 생각하고 효를 생각하고 또 민족이 어려울 때 나섰던 우리의 조상들에 대한 마음을 생각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 길고 긴 광양에서 구례를 거쳐서 오늘 황현 선생님의 이야기를 이제 마칠까 합니다. 저희가 광양에서 또 구례로 그리고 오늘 미처 다하지 못한 황현 선생님의 이야기를 우리 김영분 박사님, 낮에는 학생들을 전주 완산고등학교 역사 선생님으로서 열심히 가르치시고 밤에는 2027수의 한시를 완역하면서 정말 황현 선생님과 사랑에 빠졌고 또 이걸 전달하고 싶은 우리 김영분 박사님을 생각합니다. 이제 방송 좀 마치면서 어떤 뭐랄까요 감회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황현이 쓴 시가 많은데 그 선발된 뭐 열수도 안 되는 시를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감상을 해 봤는데요. 기회가 된다면은 다른 시도 소개를 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이삭비 TV 방송은 다음에는 어떻게 보니까 또 같은 황희 정승의 가문이네요. 황진 장군님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귀한 방송은 특별히 방송에 출연하여 주신 우리 김영훈 박사님께서 후원해 주셔서 저희가 광양과 구례를 거쳐서 이 마무리까지 하게 됐습니다. 저도 학교 현장에서 이런 황현 선생님의 우국정신 또 충과 의를 아이에게 가르치는 교육자가 되도록 또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방송은 이삭비 시인이 함께하지 못했는데요. 이삭비 시인님도 이 마지막 편에 같이 열렬히 박수를 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